제가 발표할 제목은 우리 노태우 교수님이 남북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당군 민족주의 이렇게 제목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노태우 교수님 모시고 9월날 국회에서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그 제목으로 심포지움을 했는데, 그때 발표한 자료는 이미 동민회 홈페이지에서 공개해드렸고요. 그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하고 지금 노태우 교수님이 주문하신 내용을 좀 보충을 해서 지금 당면한 남북관계를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발표드리는 그런 내용이 우리 동학민족 통일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남북 삼통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고 오랫동안 노력하셨는데, 그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에서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이 광복절에는 광복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광복회가 별도 행사라고, 또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가 따로 열리는, 그야말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8.15 행사였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는데,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추진 방안,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3대 통일 추진 전략이 북한에서 1964년도 노동당 중앙위원회 4기 8차에서 발표한 이른바 3대 혁명 역량 강화라고 하는, 그것은 내용이 북한 혁명연대 강화, 남조선 인민각성 국제혁명연대 강화, 이 내용과 동일하다. 그래서 왜 흉내를 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많은 통일운동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이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당시 북한이 발표할 때 소위 3대 혁명 역량 강화라고 하는 그 통일 전술은, 그 당시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그 국력이 더 앞선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북한이 남한을 내용적으로는 흡수통일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고려영병제를 토대로 한. 근데 지금 이번에 이 대한민국에서 발표하는 8.15 통일 독트린은 그 내용이 지금은 남한이 북한보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앞서 있죠. 국가 이제 그 총체적인 그 여러 가지 능력이나 역량이 훨씬 앞선 상태에서 남한이 북한을 통일하겠다는, 흡수 통일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보다 더 문제인 것은 평화를 기반으로 한 그 통일이 아니고, 말하자면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8.15 통일 독트린에서 한 가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지난 시기 윤석열 정부 등장한 이후에 한 번도 북한과 대화를 제의한 적도 없고, 또 그런 그 화해와 협력을 그런 그 자세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그 북한을 바로 이제 무슨 쳐들어갈 것 같은 그런 그 수시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번에 북한의 대화 협의체를 제안하고, 또 지금 북한이 이제 지금 굉장히 수혜를 많이 끌린 상황이죠. 그래서 북한 수혜 지원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발표됐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통일 독트린의 내용과 상관없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제안은 긍정적이지만은 북한의 일체가 반응이 없고, 또 현실성이 없는 대북 제안이라는 점이 더 문제입니다. 이것은 먼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통일 그 전략은 담대한 계획이라는 말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비핵화를 먼저 해야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말하자면 표현은 다르지만은 그 내용에서는 똑같은 흡수통일 전략이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그 정책이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비핵 개방 3천 구상 이렇게 그런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푸틴과 가스 수입 협력 사업을 체결했죠. 이건 요 뒤에 또 말씀드리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 통일 준비를 구성하면서 통일은 대박이다고 이렇게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똑같이 이명박 정부와 똑같이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경제적인 지원을 해서 북한을 잘 생각해 주겠다는 그런 그 내용적으로는 흡수통일이고, 통일준비위원회는 사실은 그 흡수통일을 대비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통일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그 바닥에 북한을 흡수통일해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선일보에서는 통일이 이제 대박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전략에 맞춰서 그런 캠페인을 했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조선일보가 그 통일은 대박이라는 캠페인을 하면서 그 모금한 것이 3,137억 원입니다. 기업도 많이 참여했고 일반 국민도 많이 참여했는데, 이 3천억이 넘는 모금이 지금 통일과 나눔 재단이라는데 지금 그 쌓여 있는데, 이거 지금 그동안 한 번도 쓰지도 않고 뭘 이거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러시아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건 다 그나마 우리가 긍정적인 것은 보수적인 정부에서 이렇게 그 국방 외교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소위 민주정부 시기에는 이렇게 그 러시아와 무슨 천연가스 수입한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보수적인 정부가 국방 외교는 잘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제가 이것을 지금 특별히 든 거는, 아니 러시아와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것을 합의하면서 북한하고는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는, 이거는 한쪽에 결여된, 그러니까 러시아와 합의를 했다면 당연히 북한에도 대화를 해서 북한을 이게 지금 지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북한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까? 근데 북한하고 합의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러시아하고만 이 천연가스 배관 건설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 이거는 뭐 오히려 그냥 자기들의 국방 외교를 선전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밖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고, 잠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기에 이 주목할 만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해서 북한으로 핵을 탑재한 미사일이 이게 마5 이상입니다. 마5 이상은 따다 보니까 이게 지금 102km가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이 발사되면은 수도권에 도착해서 대량 殺傷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라고 합니다. 1분. 북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1분 이내에 남한 어디에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최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방어 수단으로 요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조짐이 보일 때 이른바 삼축 체제, 그래서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 타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제 타격으로 후보 시기부터 주장을 했고, 집권 위기에도 틈만 나면 이 지금 소위 삼축 체제, 이런 삼축 체제가 아니라 체계입니다. 체계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분 이내에 발사 조짐을 보고 그것에 대응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부로서는 굉장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정책은 기본적으로 북한으로부터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요소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권 이후에도 수시로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움직임 또는 발사하는 그런 실험을 하면은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 항공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소위 삼축 체계가 필요하다고 수시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민주정부에서는 한미 군사동맹 군사훈련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는 한미일 군사협력, 일부는 한미일 군사동맹이라고 주장도 하고 있지만 정확히 이것은 우리 당국도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확산이 되고,
이 한미일 군사 훈련까지 일본에 참여한 상태에서 전에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횟수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한미일 군사 협력 또는 무슨 호주, 뭐 인도 이렇게까지 포함된 그런 뭐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유럽의 나토와 연대하는 흐름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나토. 근데 유럽의 나토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거기에 참여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유엔사에 독일이 참여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소위 유엔사라 하더라도 나토의 독일이 왜 유엔사에 참여하고 그것을 또 공개적으로 그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도 잘 모르게 진행하는지 이건 도저히 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수시로 주장하고 있는 삼척 체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렇게 여기 지금 그 그림표를 하나 가졌습니다. 이것은 우선은 북한에서 움직임이 있으면은 먼저 그 타격을 한다는 거죠. 타격을 킬체입니다. 그 다음에 KAMD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북한에서 쏘면은 방어를 하겠다는 건데 이 북에서 쏘는 것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방어라는 게 지금 우선 그 사드가 있는데 사드가 지금 성주에 배치돼 있죠. 지금 북에서 발사하는 그 초금속 미사일은 사드는 물론 그 사드 현재 체계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게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동시에 이스라엘을 수천 발을 동시에 했을 때 그 이스라엘이 그 방어 체계가 굉장히 우수한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북에서 쏘는 미사일이 맞는 거는 만약에 전방에 있는 소위 방사정포를 동시에 발사하면은 그 피해가 실질적으로 뭐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어떤 사람은 북에서 쏘는 방사정포는 그 탄의 무게가 크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뭐 우리 아파트 벽도 뚫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맞아본 적이 없다. 이건 실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또 동시에 방사선표를 쏘면은 우리가 그걸 방어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척 체계는 북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삼척 체계는 현실적으로 부자 전력 하는 분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것은 삼척 체계가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힘들다. 이제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옆에 보면은 고체연료 ICBM을 북한이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사하는데 이 고체연료 ICBM은 소위 액체연료 ICBM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 사실은 지금 최근에 북한에서 말하자면 핵 시설을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그 사진 하나 넣었는데 이 공개한 이유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북이 충분히 이미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실험장이 있고 또 핵을 개발해서 핵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타격 수단이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저희들이 공개를 이미 한 건데 이거는 우리가 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너희들의 공격에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이것이 북한이 왜 이걸 공개했는지 우리가 이거는 그 배경을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북한이 이제 군사적인 대응을 쭉 1년에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4월 13일 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체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추정되는 미사일이 한 발 처음 발사했습니다. 합동 참모본부는 이것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미국은 이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군 당국은 북한이 고체연료 미사일을 쏘면 사전 포착과 대응은 삼척 체계로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고체연료 미사일이 상속도가 액체연료보다 비싸서 빠르다고 이렇게 분석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동안 남북 관계가 이 파타이드 원인과 가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2월 28일, 29일 이 오자가 났습니다. 북미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에
남북 관계가 이제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북미 하노이 회담이 실패가 남북 관계가 지금 그 냉각된 그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북미 하노이 회담을 잘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당시 그 볼턴 안보 보좌관의 회고록을 보면은, 그 볼턴의 회고록을 전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볼턴의 회고록을 참고해 보면은, 이미 트럼프는 볼턴이 원래 이 회담의 멤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무장관만 멤버였는데 볼턴을 데려갔습니다. 볼턴을 데려간 거는 회담을 성사시킬 의사가 없었어요, 원천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볼턴을 회담을 방해하기 위해서 데려간 겁니다, 말이죠. 그 당시 트럼프는 국내 여자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자면 이 회담을 통해서 분위기 전환을 하는 차원에서 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저는 북한이 이거 파악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남한도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서로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트럼프가 하노이 회담 올 때 사전에 말하자면 워킹 그룹 해가지고 충분히 그 실무적인 그 회담이 있었죠. 근데 실무적인 회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언제든지 회담을 성공시키는 것보다는 깰 수 있다고 하는 걸 대비를 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좀 약간 저 개인적인 그 주관입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그 위원장은 기차를 타고 엄청난 시간으로 하노이까지 달려갔죠. 달려가서 본인이 트럼프하고 대화를 하면은 상당 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뭐 대통령 하나가 얹어서 이런 그런 나라가 아니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구조, 속성, 이런 거를 저는 너무 좀 낯가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실무회담에서 저는 실무 그룹에 대해서 권한이 위임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미 실무 그룹은 회담의 전략 1, 2, 3, 첫 번째 교고 안전 교고, 두 번째 교고 안전 교고, 세 번째 교고 안전 교고에 다 대비해서 이 회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자기들이 신뢰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면은 이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낙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북도 그 하노이 회담에 대한 대비가 저는 불충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기대가 컸는데 안 됐으니까 실망이 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남북관계가 양극되는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또 남한도 이 회담에 대해서 이 관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이제 미국과 일상적인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라서 북한에 충분한 정보를 줘서 이 회담이 잘 될 수 있도록 중간에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가 분단의 당사자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남한이 분단의 대한민국의 당사자인데 당사자로서 중재자를 전혀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시고, 이것은 그 미국 트럼프의 예술적 수준인데 이 북미 하노이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오히려 실망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018년 그 하노이 회담 전에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선언, 사실은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나게 잘한 거죠. 과거에 김정일 대통령이 6.15 선언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크게 문을 열었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그 북송 특검 때문에 임기 초반을 다 버리고 임기 말기에 그 십자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이렇게 두 번의 남북 공동선언을 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9.19 평양선언 이후에 9.18 때 평양 문수경기장에서 평양시 뭐 15만인가 이렇게 관객 앞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다. 우리는 더 이상 헤어져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평양 시민이 여러 같은 그런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전례미운의 두 번의 공동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말구에는 이 평화선언을 이해한 게 없습니다. 이해한 게 실제로 없습니다. 약속을 이해한 게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지적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4.1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 이후에 2019년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무조건 조건 없이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북한에서 그 김정은 북한 지도자의 신년사는 굉장히 한 해에
모든 국가의 방향을 이렇게 이제 제시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사실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사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는 대응을 하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개성공단의 경우는 이건 저 전략적인 물자 이런 제재 사항에 밀접하게 연관이 됐지만 금강산 관광은 인적 교류이기 때문에 이게 대북 제재하고 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은 저는 충분히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거 못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시기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른바 이제 대학 시절에 소위 전대협, 그래서 통일운동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당시 청년운동이 통일운동 제일 앞장섰죠. 그 당시 8.15 행사를 하면은 대학생들이 정부의 탄압 때문에 지하철을 몰래 옮겨다니면서 대학에다 자리를 잡고 통일운동하고 8.15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일을 전대부장으로서 이렇게 통일운동에 앞장선 사람이죠. 그분이 이제 통일장군 장관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남북관계가 어려워진 국면에서 북한의 독감체제 타미플루를 지원하기로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보내려고 그랬는데, 판문점에서 유엔사가 이 7억이 전략물자다. 이렇게 해서 타미플루를 못 보냈습니다. 그런데 7억이 전략물자라고 이렇게 유엔이 얘기했다면 이게 보통 사람이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7억이? 뭐 7억을 보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들어온다고 약속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때 말하자면 저는 북한이 이 남한에 대해서는 이거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게 판단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타이플로도 하나도 못 보내는 그런 정권하고 뭘 기대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보낼 의지가 있다면, 아니, 트럭으로 안 되면은 리어커라도 빌려가지고, 리어커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금강산 관광할 때, 초기에는 육로로 가지 않았습니다. 배 타고 갔죠. 배를 타면은, 배가 북한으로 갈 때, 해변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한참 나갔다가 다시 삥 돌아서 다시 이제 북한 계속 금강산 관광지로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도냐고 물어봤더니, 북한의 해변에 있는 군사기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자기들한테 정보가 이제 탄로날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답니다. 그럼 만약에 옛날에 금강산에 배로 같이 만약에 타미플루로 배로 이렇게 보냈으면 그거는 유엔사의 간접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동해하고 저 같은 거는 유엔사 관 아닙니까? 보낼 의지가 있다면 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저 개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청년 시절에 그런 의기를 보였다면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렇게 통일운동을 선도적으로 했던 그런 학생운동 출신의 장관도 못 보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2년 장관을 비난하고자 하는 거 하잖아. 어렵지만은 돌파를 못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담대한 계획,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수통일 정책의 연장이기 때문에 이게 남북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ICBM이 미 본토 도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북에서 인정한 겁니다. 북의 그레고리 기어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북한이 ICBM을 이용해서 핵탄두를 미국 본토로 운반할 능력을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고성능 액체연료 ICBM 시험 발사 성공했기 때문에 고체연료 ICBM은 발사 지연 장비가 있기 때문에 추적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이 2028년까지 4세대 유효기를 갖추지 못하는 북한의 ICBM 능력에 뒤처를 얘기했다고 이건 공식적으로 보도가 된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2019, 날짜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이거 무엇이냐면, 과거에 우리 6.25 전쟁 때는 한반도 내에서 전쟁이 이렇게 이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전쟁이 미국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하는 걸 미국이 인정한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여기 미국이 주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에하고 굉장히 다른 상황이다.
뭐 북한이 그리고 이 지금 미국 본토에 도달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 중에도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저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한 일주일 쭉 보면은 그 탄도 미사일을 고도 60km, 600m를 비행, 600km를 비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더 전역이 다,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 미사일이 무게가, 발사 간격이 4% 단축돼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보도가 된 겁니다. 자, 여기는 우리 보면은, 북한은 하마스,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에 하마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비가 포국전력을 갖췄죠. 지금 자주포와 방사선포기 지금 전방에 1000문 이상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북한에서 저 서울 불바다 그런 내용이 이거에 근거한 건데요. 지금 수도권 타격력 함성포는 300명가량으로 1시간 안에 15,000발을 넘게 쏟아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전에 서울 불바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이 연장선장입니다. 이거 다 보도가 된 겁니다. 거기 지금 그 그림 파일 보면은 바로 부산까지 도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늘 강조하는 3대 전략자산, 전략폭격기, 미국 전략자산 그런 훈련이 옛날보다 엄청나게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북이 굉장히 그 위협적인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북한이 우리한테 얼마나 타격을 줄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거는 지금 전쟁 모의 시험도 하겠지만은 전쟁은 이제 공멸입니다. 아무한테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6.25 전쟁 때 피해를 보면은 한국군이 13만 명이 넘고 유엔군은 4만, 북한군은 52만, 중국군은 14만, 민간이 24만. 합해서 사망자만 100만이 넘습니다. 6.25 전쟁 시기에. 그리고 미국의 전략폭격으로 평양을 비롯해서 북한이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초토화도 지금은 북한이 이거에 대비해서 지금 상당한 여러 가지 그 시설을 이제 지하, 평양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 평양 지하철은 굉장히 낮게 되고 이거 다 지금 전쟁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전략폭격으로 평양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6.25 전쟁 시기가 100만이 넘는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 100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이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리고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익이 된 나라는 뭡니까? 이익 보는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6.25 전쟁을 통해서 소위 그 군수물자의 병창기지로 이렇게 활용이 되면서 소위 그 2차 세계대전의 전쟁을 통해서 망한 국가 경제가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 이런 소위 군사 전략이 미국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소위 아베가 소위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을 설계하고 제안했답니다. 이걸 미국이 이제 들어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일본은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다시 또 다른 6.25 전쟁과 똑같은 그런 이익을 보겠다는 그런 그 술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가 2017년도에 트럼프의 미중 패권 전쟁,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죠. 이런 것이 한반도로 확대되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거론할 필요가 없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양국의 사상자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피난민이 410만 명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배경과 원인 이런 거를 접어두고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자기 국민이 400만 명 이상이 유럽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고 피난을 가는 이런 그 비극을 봤는데 우리 여기 한반도 같은 전쟁을 하면 피난 갈 때도 다 여기 지금 남쪽은 다 바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피난도 못 가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그 피해를
왜 누구를 위해서 그 전쟁이 일어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자지구에서는 그 분쟁이 178째 기준으로 사망자가 3만 이구도 얼마 안 되죠. 32,916명이고 대부분 다 실행당한 사람들이 여성과 아동입니다. 뭐 이거 병원까지 폭격하고 그러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것도 이 가자지구의 분쟁을 우리가 언급할 필요 없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희생당하는 건 국민입니다. 이건 희생당한 국민이다. 이건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한 거에서 반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예.